오늘 배울 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라는 박상률 소설가의 소설이야, 소설.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성장소설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겪은 다음에 어린아이에서 뭐 청소년이 된다든지, 청소년에서 성숙된 어른이 된다든지, 성숙함을 좀 얻는 내용을 갖고 있는 소설이 성장소설이야. 이것도 성장소설이고, 여기는 주로 사랑에 관한 건데, 사랑. 너네들 시기에 그 순수한 사랑, 그 다음에 그 애틋한 사랑, 뭐 이런 거에 관한 성장소설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소설가 박상률 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게 현아 이름이. 현아한테 전화를 딱 받아. 전화를 받고 나서 옛날에 자기가 처음에 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자아이, 그때 일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지금의 소설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뭐랄까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 맞이한 게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방황을 극복하고 이런 결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상에 한 권뿐인 시집이야. 자, 그러면 세상에 한 권뿐인 시집, 저 시집이 바로 여기 첫사랑을 했던 그 현아와의 뭔가 있었던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되겠지. 자, 한번 볼까? 제일 처음에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마감이라고 했으니까 뭐 만화가거나 소설가야. 여기 소설가야.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직업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겨우 원고지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벨이 울린 거야. 새벽같이 웬 전화지? 전화가 온 거야.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잡지사 기자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지? 웬 전화지?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개 좋지 않은 소식. 이렇게 긴박하게 걸려오는 건 대부분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누가 위독하시다거나 뭐 이런 전화가 많아. 전화할 때가 많아. 나는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저 들려오는 목소리지.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나이도 가늠하기도 어렸어. 전혀 낯선 목소리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 나이는 더더욱 모르고, 알았니?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얘기할 거잖아. 자기가 누군지 밝힐 거란 말이지.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긴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누군지 안 밝혔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전화 왜 걸었냐면요,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결국 전화건 목적은 돌려줄 게 있다는 거지, 그지? 뜬금없는 소리였다. 왜 뜬금없을까? 앞뒤 맥락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20회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20회? 그럼 20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얘기잖아.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이라고요?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지금 나는 전화 건 여자가 누군지, 왜 전화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여자는 내 사정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끝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 같았다. 왜냐면 자다가 불쑥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웬 여자가 느닷없이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새벽까지 전화하더니 나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야, 이거 봐라.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대답은 나가겠다고 했어. 그러면 만나러 나간다는 뜻이잖아. 그지?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고. 왜 웃을까?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간다고 대답을 해버렸단 말이야. 알았어?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은 거야. 평소답지 않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는데 나간다고 한 자신의 모습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을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우기까지 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밤까지 새우고 아침에 원래도 나가지 않는데 밤까지 새웠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더더욱 없어. 마치 지금 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 참 무서운 일이지, 그지? 스스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원래 갑자기 벼랑간 엉뚱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걸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러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자, 궁금증이네. 누군지, 뭘 돌려줄 건지.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대답을 했으면 나가는 거지. 밖에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이건 너 잘 모르지만 나중에 회상신에 가면 옛날에 현아라는 여자친구 그때 만날 때도 눈이 많이 온 날이었었어. 알았니? 근데 오늘 지금 나가는데 누굴 만날 것 같아? 현아.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 자, 그러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일러준 찻집에 도착했다. 궁금증 때문에 누군지 궁금해서 엄청 서둘렀다는 얘기야.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중이었다. 그럼 결국 문 열자마자 들어온 거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줄 알았다. 누군지 알았다. 그런 얘기야. 현아였다. 옷차림과 몸피는 체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20회 전 여고생의 청순하던 소녀의 모습 그대로인 어디가 얼굴만은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20년 동안에 여기 보면 옷차림이나 몸피는 바뀌었지만 얼굴은 순수했던 그 모습 그때의 모습 그대로다. 현아. 이런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며 마주잡았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그때도 그런 거지, 그치? 찌릿찌릿한 느낌. 이게 이제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첫 번째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가 바로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었겠지. 내 느낌은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 정체불명의 그 여자는 첫사랑 현아였다. 자,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이 변함없는 게 지금 얼굴하고 손하고 지금 눈이야, 눈.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이 없어. 초롱초롱하던 눈빛,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 축축하게 젖었다? 보통 축축하게 젖으려면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그대로인데 왠지 느낌은 좀 슬퍼 보여.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바로 그런 뜻이야. 드는 건 말고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다. 현아가 왜 그러냐면 왜? 땀은 보통 손에 땀 나는 건 긴장하는 거잖아. 현아 쪽이 지금 20년 만에 만나서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던 탁자 위에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이게 바로 시집이야, 시집. 알았니? 제목의 제목.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에 내밀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로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자, 이 말은 현아를 위해서 내가 시집을 지었고 유일하게 딱 한 권인 시집이란 뜻이야. 현아를 위한 시집이야.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라고 만년필에 써있는 거지.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겨 있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자기도 잘 기억 못하던 거 지금 벌써 꺼낸 거지. 그랬더니 한식이야? 내가 준 거 맞지? 내가 줬었지? 이런 거요. 나는 짧은 신음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 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해 겨울에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이었어. 그해. 20년 전에 그해. 알았니? 여기부터 이제 회상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해 겨울에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때 회상으로 돌아간다. 20여 년 전에 그때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 회상적이라고. 자, 고등학교 시절 이제 시작한다. 회상이야.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로지 대학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 나는 남몰래 친구들의 눈을 피해 선생님의 눈을 피해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야. 왜 시를 썼는지 알겠지? 나는 사람이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게 뭐야? 공부하는 기계? 대학교 가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매일같이 똑같은 거 공부만 하는 거 이런 뜻이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 나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스스로 당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느꼈던 거야. 현실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비판이야. 비판. 생활에 대한 비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 주입식으로 하는 거. 기계식으로 하는 거. 매일 똑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의 그런 생활 모습에 대한 비판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바보가 되어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시를 만나기에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었다. 그걸 너무 뭐랄까 바보가 되어가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시라는 뜻이야.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요. 인생은 바로 시고 난 기업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줄 그런 시를 쓸 거야. 시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뭔지 알려주는 시를 쓰겠다. 이게 지금 박상률 소설가가 그 당시에 시를 쓴 이유가 되겠지, 그지?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단 한 명이라도. 나는 기고만장에 있었다. 기고만장이라는 게 뭐 굉장히 잘난 척 나대고 뭐 그러는 거지.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둥바둥 학생들 모두 좀스럽게만 느껴졌다. 쟤네들은 세상을 잘 몰라, 인생을 몰라. 너무 일부분만 주목하고 있어. 나한테는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기고만장.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네하며 이 책 자체는 난독하다, 난독. 닥치는 되는 걸 난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의 탈속한 듯한, 이 세상 삶으로부터 초월하거나 벗어나거나 주절거림과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 선승은 스님이고 기행담이라는 것이 기이하게 행동하는 걸 기행담, 기이하게 행동하는 걸 적어놓은 글이 기행담. 푹 빠져들었다.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렇죠? 문학에만 관심이 있고 시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공부는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갈 줄 알았다. 니는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해야 돼야 알았지?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얘기겠지, 그치? 아버지의 그런 바램,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 가는 그런 바램과는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 시 쓰는 거지. 할 사람인데.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했다는 얘기야.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막 뜯어 맞춰가지고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 쓰기에 몰두했다. 잠언은 원래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구절, 뭐 구문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를 자기는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고등학생인데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두 번 산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 아는 것처럼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 쓰기에 몰두했다. 거기다가 온통 다 쏟아부었으니 대학은 별로 못 갔겠지, 그지?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이게 지금 잠언적인 그럴싸하게 그냥 자기가 읽은 시에서 그럴싸한 단어들 갖다가 만들어낸 시야 이게 지금 말하니?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재 몇 중에서 남은 너의 모습 바로 너의 인생이다.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마라. 후야 이게 아무튼 뭐를 말하는지는 알겠어. 알았니?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은 뭐냐면 나무가 너의 육신 의인화 시켰는데 나무가 아궁이 속에서 다 타고 있죠. 다 타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아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내가 쓴 시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여기서는 자기 시에 대해서 굉장히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자기 시가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야. 나무여 바람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와,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 구절을 쓸 수 있을까?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이나 하겠나? 나니까 하지.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가겠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줄 말씀을 들려주어야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마치 신들린 듯이 써가겠어.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럼 뭐 불교, 유교, 기독교 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시인이라고 믿었던 거야.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눈먼이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 아까 잠언 나왔지, 그지? 경구라는 게 잠언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잠언은 교훈이 될 만한 말들이지만 경구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그 듣는 사람 있잖아. 깜짝 놀라야 돼. 놀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미처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구절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자, 경구를 들려줘야 할 것 같은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기고만장 시를 쓰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줄 시, 그런 걸 쓸 때쯤에 현아를 만난 거야.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 주인 딸이었어.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야. 절친의 하숙집 딸이야.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겉으로나마. 남들이 보면 절친이라고 생각한 거야. 알았니?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 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왜 그래? 도인은 뭐냐? 여기서 도인은 뭐냐면 시만 생각했어. 고고하고 순결하고 멋진 시만. 그걸 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야. 왜? 그랬던 내가 변화를 만나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 알았니? 여자를 좋아하게 됐다는 뜻이야. 알았니? 검정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오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먹으면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 야, 이거는 외양 묘사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차림, 얼굴 모습, 눈, 뭐 이런 거야.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첫눈에 반했다는 얘기고 질식할 정도래.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이거 봐봐. 아까 20년 만에 만났을 때도 또 손을 잡았잖아. 똑같은 거지, 그지? 오빠 씻는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쥐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몸이 다시 흔들린 것 같았다. 완전 맛이 갔어 지금.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린 것 같았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린 것만 같았다. 그러면 온통 현아한테 모든 것이 빠져들었다 그런 얘기야. 여기 보면 처음에는 손이었는데 온몸으로 가서 온몸 다음에 바닥 그 다음에 지구 세상 됐지? 점점 커졌지? 이런 걸 점층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점점 커졌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한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창피했어. 부끄러웠어. 왜? 남몰래 쓰던 게 시였잖아. 다 알아버렸잖아. 들켜버렸잖아. 숨기고 쓴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어. 그게 부끄러운 거야.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의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뭐야? 감동적인 시. 알았니? 마음을 움직이는 시. 어려우지 말고.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는 뭐라 했어? 시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주는 게 시라고 그랬는데 현아가 지금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바뀐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그리 나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면서 틈이 날 때마다 친구가 섭집. 그럼 뭐야? 현아 보러 간 거지. 아니 현아네 집에 들렀다. 스스럼 없고 싹싹한 소녀 누구? 현아지. 현아는 스스럼 없고 싹싹한 소녀.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했어? 간접적으로 말했어? 직접적. 이걸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꺼리낌 없이 내 단짝 친구가 없어도 꺼리낌 없이 대해줬다. 오빠라는 소리는 처음 만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지금 현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줬다. 나는 본 뒤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보면서 바라볼라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왔어 이놈 알았니?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라는 말은 이제 막 그런 뜻이야. 막연하기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 하는 것을 뒤로 제쳐두고 왜? 막연하다는 건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목표나 목적 그런 게 없는 게 막연한 거거든. 지금 목표나 목적이 생겼지. 현아 알았니? 머릿속에 온통 현아밖에 없는 거야. 제쳐놓고 눈앞에 현아가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엔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사실은 현아가 없어서 심통이 난 거겠지.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둘이 어디 간 것 같아서. 현아를 못 본 거가 첫 번째인데 둘이 혹시 어디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심통이 났다는 거지.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이 열병이라는 게 병을 한 건 아니고 몸이 뜨거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야. 알았니? 현아를 만날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만났으니까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가 타서 또 열병이 난 거고. 알았지?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대로 그대로 간직하기 싶었고 이걸 만났을 때 애가 탄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조바심이 났다 그런 얘기야.
애가 탄 느낌은 가가지고 현아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뭐 좋아하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야.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안달이 난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 끼적이게 되었다. 그죠? 의태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 뭐 분화만 하겠지. 사랑시 연애시겠지.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 대해 내뱉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건 앞에 거야. 현아 만나기 전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누군데 현아지?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 이건 좋아하는 거고 그게 사랑하는 거고 뭐 그런 거야. 그대로 묻어나는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게 완전 현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눠지는 거지.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이 이 지상에는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시를 써 갈겼다. 갈겼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쓴 건 아니야.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가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1년 번호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하느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완성되면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 된 거야. 그걸 준 거야 이게.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도 그럴싸했다, 훌륭했다, 좋았다 그런 얘기야.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자, 그 구절은 현아 눈을 보고 이제 쓴 구절이야.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소녀의 눈은 호수입니다. 이런 걸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지.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눈, 현아의 눈, 맑고 고운 눈, 큰 눈에 빠져든다는 얘기지. 그치?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의 시를 처음에 만났을 때 현아를 보고 느낀 감정을 시로 적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채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자, 지금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시집 만드는 거야. 공책의 속지, 여백의 간단한 그림도 그려넣었어.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집은 손으로 만든 걸 말하는 거야.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하숙은 집주인이 밥을 해주는 거고 자취는 방만 빌린 거야. 자기 손으로 직접 밥을 해먹는 거야. 그러니 나는 자취를 하고 있었고 내 친구는 하숙을 하고 하숙집 딸이 연하나. 됐지?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라도 하듯이 소담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뭐야? 이 눈은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한 거긴 한데 축하해주는 의미로 내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고, 알았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그냥 내린 눈인데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어. 그럼 감정이 입이 된 거야. 알았지?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왜냐면 소중한 거니까, 그지? 현아한테 줄 물건이니까. 자, 그 안에 내용은 또 현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게 가득하니까 눈에 쳐지면 안 되겠지. 현아네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뺨에 와 닿는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어. 눈을 맞았잖아. 눈을 맞았는데 뭐 거북하거나 뭐 젖거나 뭐 아니면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기분은 현아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일종의 설레임이란 말이야. 설레임 때문에 눈이 와도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야. 현아네 집 골목 어귀를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4시 찍혀있어. 4시. 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 그러면 딱 생각할 때 내 친구와 현아 발자국이라고 생각한 거지. 눈은 발자국 위에도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아네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 뭐야? 혹시 내 친구랑 현아랑 연애하는 거 아니야? 질투심 같은 거, 배 아픈 거 막 이런 거. 혹시 둘이 눈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궁금한 거야,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가서 보면 실망할 거 아니야. 안 보면 궁금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 거지,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 이거 내적 갈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럴까 저럴까 내적 갈등.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현안의 집 앞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저 마음이 또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 그럼 여자 발자국이 누군지 알겠지?
이제 알았어 누군지. 안도의 아야 이건. 잘됐다. 뭐 이런 거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의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다. 친구가 아주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린 날 오시느라고 힘드셨지. 뭐 이런 거야.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왜? 이거는 뭐 굉장한 예절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현아라고 오해했었는데 현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야.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치? 왜?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친구하고 친구 어머니인데 친구가 현아라고 오해를 했었잖아. 내가 착각을 한 것도 그렇고. 웃음은 안도의 웃음이고 화끈거린 건 부끄러움의 화끈거림. 알았니?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음을 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 같네. 인사성 밝은 것 좀 봐. 이참에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죠? 대학은 어디로 가는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대학 어디 갈 거니? 이런 거야.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그 당시에 안중이라는 얘기는 생각 안에 없었다는 얘기야. 친구 어머니가 눈을 털털 털고 친구 방으로 들어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한지 나를 슬쩍 훑어보았다.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친구들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한번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끄러웠다는 얘기고. 그러든 저러든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 이거 시집까지 왔잖아 지금. 알았니? 눈까지 내려줬잖아.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야. 눈까지 오고 시집 주는 날이고 이런 날 친구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현아가 친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 거야.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것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물끄러미 내려다 봤다. 나는 그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지금 그러면 시집을 직접 전달한 게 아니래, 그지? 단 한 번뿐이 시집을 친구한테 준 거잖아. 친구는 그럼 시집을 계속 바라본다는 건 뭐야? 이거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받아서 줘야 되나? 직접 주라고 할까? 뭐 이런 거야, 알았니? 전달이라는 말이야, 전달.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서둘러서 나온 게 그런 거지. 그래서 시집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전달해 줄 것을 친구한테 부탁하고 뭐 그런 속 보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뛰쳐나온 거지. 그 다음. 자, 이렇게 현아가 없는 상태에서 대신 이걸 전해달라고 하니까 친구는 그걸 받아가지고 물끄러미 시집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단 말이야. 알았니? 그 친구가 왜 물끄러미 내려다봤냐면 사실 그 친구도 현아를 좋아했거든. 자기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현아한테 내가 친구를 통해서 시집을 전달해달라고 하니까 당혹한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내려다보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찾았지? 자, 그러면 친구는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뛰쳐나온 거고, 그 다음에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였대. 뭐 자기가 현아를 좋아한다는 거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집을 현아한테 전달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었던 일이야. 그 당시의 일이야. 자, 그 다음에 보자.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가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친구 집에서 나왔단 말이지. 알았니?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왜 웃음이 나냐면 그 다음에 나오지.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자국을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사실은 친구 어머니의 발자국이었는데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고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이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앞에 나타난 거야. 현아 어디 갔다 와? 갑자기 만난 거야? 알았니? 당황스럽지, 그지? 여기 지금 보면 현아 어디 갔다 이렇게 반점을 계속 찍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현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당황해서 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 거야.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이거 나오잖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래서 현아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지?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어린아이는 누구야? 현아. 엄마는 누구야? 나지, 그지? 그렇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 현아는 뭘 감추거나 자기 마음을 숨기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야.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통해서 현아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고개는 반대로 저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만들고 싶은데 대답은 고개를 저었으니까 싫다고 얘기한 거야. 지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니까 내가 눈사람을 안 만들면 여기서 헤어지고 현아는 집에 들어갈 거고, 집에 들어가면 친구한테 맡긴 시집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가서 내가 준 시집을 읽으라는 마음으로 그게 더 급했기 때문에 고개를 가로저은 거야. 알았지?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왼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수도 있겠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내 맨손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알았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아가 빨리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내 맨손을 보여주기 싫어.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둘 다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거절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응, 나도 그러고 싶은데, 눈사람 같이 만들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었다. 이 바쁜 일이 바로 엉뚱한 얘기야. 사실 바쁜 일이 없거든. 엉뚱한 말이 바로 이거든. 그만 가야 돼 라고 딴소리를 한 거야.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얘기겠지.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왜냐면 지금 당황해서 그래. 생각지도 못했고. 일단 마음은 한쪽에 다 가있단 말이지. 시집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거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서 읽어보라는 말도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알았니? 근데 그 말을 못한 거야. 가서 내가 친구한테 시집 맡겼으니까 가서 읽어봐. 이렇게 했으면 들어가서 받아서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겠지.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나 바쁜 일이어서 그만 가야 돼.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실제로 현아는 친구한테 시집을 못 받아. 읽지를 못해. 그 이유는 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다음,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를 살펴볼 결을 틈이란 말이야. 그럴 사이도 없이 나는 마구 눈속을 띄웠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현아가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었다. 그러나 다른 때와는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가 망설여졌어. 왜? 갔더니 만약에 현아가 내 시집을 보고 역시 시를 잘 써.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야 유치하게 이런 거 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나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망설여진 거야.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친구 보면 뭐라 그럴 텐데. 시집 전달했니? 꼭 줬지 너? 확실하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도 못해. 자,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이건 현아가 시집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용기가 안 난 거지, 그지?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시에 대한 칭찬 이런 반응을 받았으면 시를 계속 썼을 텐데 반응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시를 쓸 수 있는 소재도 없고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를 쓸 수가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의 집 쪽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는지 모른다. 그때 아마 굉장한 상처나 절망감을 가졌던 것 같아. 이유는 현아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 중요한 부분.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의 메마르고 기계적이라는 얘기는 늘 계속 기계가 움직이듯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반복적이고 시키는 일만 하는 거야. 수동적이고 기계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 성찰 다시 글을 쓰면서 글로써 자신이 위안을 받고 있음을 느끼다. 진정한 의미의 글쓰기. 알았니? 글을 쓰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글 쓰는 사람이 그 글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속이 시원해. 이것도 좋고 역시 나는 글로 쓰는 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이런 것들이 모두 위안을 받는 거야.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지난 세월, 그러니까 현아가 있었던 일이지 혹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일, 그러니까 글 쓰는 거 말고 다른 일을 했었잖아.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은 있고 새로 태어나는 데에 관심을 두었던 새로 태어난다고? 이게 작가로서의 삶이지.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뭐 이렇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을 때 다시 또 현아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와서 시집을 돌려받은 거야.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 기억의 저편, 현아가 있었던 일이고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자, 여기는 뭐야?
현아의 전화를 통해서 다시 만났어. 알았니? 만난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실로 돌아온 거야. 알겠지? 야, 현아에 있었던 추억, 기억, 가물가물한데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은 거야. 앉아서 차 한잔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대충대충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왜냐면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있었다. 그때 과거의 기억 속의 현아가 앞에 있는 거야. 알았니? 눈앞에 현아가 40대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 알았니?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니까 현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야. 어릴 때 기억. 그거와 비교해보면 현재의 현아는 과거의 현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야. 나이도 많이 먹고 달라진 거라고. 그래서 과거의 현아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예쁘고 좋아하던 현아인데 40줄의 현아는 똑같은 현아지만 그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그 시집이야. 편마다 작품 한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때 나의 감정이 날것 그냥 잘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 그런 거야. 날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그러니까 좀 뭐라고 얘기하면 촌스럽다, 투박하다 뭐 이런 거야.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울었다는 얘기네. 됐지?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동안 나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움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 미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조금은.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그건 미움이에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단 말이야.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건 다 아닌데 현아가 나한테 그동안 나를 미워했지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거야. 알았니? 많이 미웠을 거예요. 자,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은 인정하는 거야.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그때 과거 친구한테 시집을 주고 막 달려났잖아. 그때 현아를 우연히 만났던 그때의 상황이야. 알았니?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의 모습만 공책의 장마다 아른거렸다. 그치? 고등학교 시절에 현아하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 그냥 유품이라는 건 남겨놓은 물건이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남겨놓은 물건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남편이야? 친구가 남편이 되겠지, 그지? 이거 전해달라고 했던 친구. 뭐라고? 그럼 그 친구가 너랑 결혼했단 말이야. 이런 뜻이지. 남편이 죽고 나서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준 걸 전달 안 한 거지.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친구가 현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도 않았을까? 궁금해.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시집을 그거는 내가 현아한테 준 거지 고등학교 때.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그럼 뭐야?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야. 좋아하더라도 결혼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시집을 돌려준다는 건 그런 마음의 표현이야. 시집 속의 말들이 20회 동안이나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잠깐만, 이 시는 현아를 위해서 쓴 거야. 그럼 현아가 읽어줘야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시집 속의 말들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근데 현아한테 전달이 안 됐으니까 얘는 그냥 닫혀있었던 거잖아. 시집이 아무도 안 읽었다는 뜻이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건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전화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레 2번씩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갔다. 왜 마른 침이 넘어갈까? 마른 침은 보통 굉장히 긴장할 때, 두려울 때, 아니면 충격적일 때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말을 오빠라는 말을 2번 들었을 때 마른 침이 넘어간 건 긴장했기 때문이야. 긴장은 무슨 긴장이야? 이거야. 옛날에 내가 현아를 좋아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나를 부르던 호칭이야. 알았니? 그때로 돌아가는 거지. 그때 그 현아를 좋아했던 그 마음 있잖아.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감정이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긴장하고 마른 침이 목으로 넘어간 거야. 알았니? 자, 마지막 결과를 보자.
여기부터 결말이야. 아, 그런데 나는 무엇이, 아니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 현아 얘기는 나한테 전달했던 시를 내가 읽지 않아서 시집을 펼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전달이 안 돼서 답답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도대체 뭐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야. 자, 그다음 봐봐.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슬며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어지럼증을 가까스로 청명하랬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왜? 현아에 대해서 쓴 현아가 주인공인 시집이니까.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는 바로 너 시지. 알았니? 이 시집의 주인공은 현아라는 뜻이야. 현아 남편이 된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의 물건이니까 버리질 못했던 거지. 알았니? 그리고 나한테도 돌려주지 못했던 거지. 왜? 시집의 주인은 현아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었다. 돌려줄 수도 없었다. 됐지? 그래서 돌려주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 이 시를 쓴 나도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바로 너야.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만 가볼게. 받을 수 없어. 이런 거야. 밖에서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그날처럼.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 했던 그 소리가 밟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결국은 그때 옛날에 현아가 나한테 오빠 했던 일 있잖아. 그때 나는 그의 이 호칭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정이 있었을 거잖아. 그게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소리가 밟히는 것 같았다가 바로 그런 감정, 그런 감정들이 떠올랐다 그런 뜻이야. 알겠니? 이게 단 한 권뿐인 시집이란, 이건 이제 소설을 봐야지, 소설. 자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소설은 허구적이다, 허구적. 있음직한 개연성을 가지고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있었는데 현아가 아니라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굉장히 짧지 분량이. 그러니까 단편소설이야. 단편소설이다. 알았지? 이 소설에 보면 역순행적, 중요한 말이지. 역순행적이 뭐야? 현재에서 과거 이렇게 가는 게 역순행이야. 그런 다음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현재로 왔단 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현재, 과거, 다시 현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회고적이고, 이거는 이제 회고적이란 말이 옛날 일을 생각한 거니까 과거 장면이고, 성찰적이다. 성찰적이라는 건 반성한 거야. 뭘 반성했을까? 그러면 옛날에 시를 쓴다고 해서 자만심, 교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를 갖다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성찰적이라고 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나는 현아와의 추억,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이 소중하고 순수했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거야. 그래서 어릴 때 우선 청소년 시기의 순수한 사랑, 그리고 내적 성장에 대한 게 주제, 메시지라고 해. 다시 한번, 청소년 시기의 순수한 사랑과 내적 성장, 성숙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소설의 주제야. 자, 그 다음에 이 소설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에서 과거, 다시 현재로 이어지는 구성이다. 됐지? 그 다음 과거에 있었던 추억, 사랑, 그런 것들을 회고하고 있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면적 성숙을 이룬 성장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됐죠? 이게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의 내용.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 3번 정도 읽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내용적인 부분을 맞출 수가 있어.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냥 중학교처럼 내용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설 속에 있잖아. 어떤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에 관한 심리 상태, 왜 그랬을까, 원인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내고 추론해내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는 거야. 그럼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확인하도록 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신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앞에서 또 쭉 해줄 테니까 맨 앞에 펴봐. 자, 맨 앞에 펴면 아까 얘기했던 성장소설이라는 건 어떤 어린아이, 청소년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어떤 과정 중에 큰 사건을 겪게 돼. 혹은 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내적인 성숙,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지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모두 성장소설로 보는 거야. 여기도 현아의 사랑과 추억, 그걸 통해서 내면적 성숙을 얻었고, 성숙은 작가로서의 삶이 자기한테 어울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 알았니? 그러니까 일종의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도깨비한테 홀린 듯한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도깨비한테 홀렸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야. 누군지도 몰라. 왜 만나는지도 몰라. 근데 약속을 잡았어. 알았니? 게다가 약속 시간이 원래는 오후에 꼭 잡는데 이날은 오전에 잡았단 말이야. 평소에 자기 이성적이거나 정신에 아니라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이상한 약속 시간까지 잡았다고. 그게 도깨비에 홀린 듯한 약속을 했다는 뜻이고.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되게 전화를 받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지, 그지? 뭔가 돌려준다니까 그게 뭘까? 알았니? 그래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약속 장소로 갔고 둘 다 일찍 나온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났던 여자의 정체는 20년 전에 만났던 현아인데 처음의 모습은 20년 전과 다름이 없었단 말이야. 여고생 때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 흰손 있잖아. 이 흰손은 나의 형편없는 손, 즉 여기서는 뭐 더러운 손은 아니고 뭐 현아의 손에 비하면 뭐 약간 뭐 촌놈 같은 손이잖아. 이 대조야. 그래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한테 과분한 여학생이다라는 뜻으로 손하고 손을 비교한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여자가 즉 현아겠지. 현아가 준 시집은 내가 옛날에 친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시집이야. 그걸 들고 나왔단 말이야. 알았니? 거기에 보면 노란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직접 내가 써놓은 게 있지.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이걸 직접 써놨단 말이야. 이름하고 날짜까지. 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20년 전에 내가 현아한테 주려고 했던 그 시집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뜻이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시를 처음에 쓰게 된 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막 철학자들의 어떤 글들, 탈속한 느낌의 말도 안 되는 잘난 척하는 스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거, 기행담, 이런 거를 갖다가 시에 글을 쓰는 재료로 썼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교만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현아를 만나고 이번에는 현실적인 시를 쓰게 돼. 그게 바로 사랑에 관한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현아하고 첫 번째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냥 예뻐. 근데 희고 맑은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았니?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야. 왜냐면 내가 장갑을 벗으면 볼품없는 손이란 말이지. 그래서 눈사람 만드는 거 거절한 이유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손에 주목하는 거야. 그래서 첫눈에 현아한테 반했고, 그 다음에 현아를 만나기 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나 선승, 뭐 세상을 막 자기 맘대로 살았던 스님의 기행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현아를 만난 다음에는 무조건 현아야. 알았니? 사랑하는 마음, 구체적인 시를 쓰게 됐다. 이거는 현아가 나의 시의 내용을 바꿔놨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니? 연애시지, 연애시. 쉽게 얘기하면 유치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의미부여인데 의미부여.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는 그게 아니야. 근데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시집을 가지고 현아를 만나러 갈 때 내리는 눈은 마치 내가 현아를 위해서 시를 썼는데 잘 썼다고, 완성했다고 축하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늘이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걸 주관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눈 위의 발자국은 친구하고 현아하고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심리, 내가 질투하는 마음, 이거를 갖게 해준 것이야. 알았니? 근데 실제로는 그 여자 발자국은 친구의 어머니 발자국이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현아를 현아한테 시집을 전해줄 때, 시집이 완성됐을 때의 심리는, 잠깐만, 시집이 완성됐어. 갖다 줘. 그때 마음 어때? 기쁘지, 당연히. 기쁨. 근데 눈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여자하고 남자 발자국인데 친구하고 현아 발자국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지, 그지? 혹시 내 친구랑 사귀는 거 아니야? 내 친구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 어머니의 발자국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거 마음이 편안해졌지,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안도했다. 안도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쁨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안도감으로 시집을 전달하러 갔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심리 변화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시집을 대한 나하고 나의 친구에 대해서 시집은 있잖아. 내가 현아를 위해서 썼잖아. 빨리 현아가 읽어봤으면 좋겠어. 뭐 이건 글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시집에 써놓은 것처럼 내가 현아를 좋아한다는, 사랑한다는 마음을 현아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현아가 없으니까 전달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내 친구는 그럼 뭘까? 자, 부탁을 받았어, 친구한테. 근데 이 친구가 현아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를 전달하면 얘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현아가 사귀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해, 얘도. 알았니? 전달 안 해. 그럼 어떻게 해? 친구 부탁인데 거절한 거잖아. 속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친구도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설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나오면 덩어리 장갑하고 맨손이 났는데 나는 맨손이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 알았니? 근데 현아는 덩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어. 알았냐? 그러니까 현아는 덩어리 장갑을 꼈으니까 마음대로 눈사람을 만들고 할 수 있잖아. 나는 맨손이니까. 근데 이 손이 있잖아. 손이 나의 손을, 장갑을 벗었어. 혹은 손을 보여줬어. 이게 이 소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왜냐면 그 속마음이 뭔데? 나 너 좋아해.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현아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꼭꼭 감추고 싶은데 맨손을 보여준다는 건 드러내는 거야. 뭐냐면 맨손을 보여준다는 건 눈사람을 만들자는 현아가 얘기했을 때 그래 알았어. 우리 같이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같이 만든다는 건 내가 현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게 맨손을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고 눈사람을 같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자 선생님 봐봐.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집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집을 읽으면 내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 더 시집이니까 더 자세하게 치밀하게 썼겠지. 그지? 그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맨손으로다가 보여주는 것보다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 알았지? 그래서 눈사람 만드는 거, 맨손 보여주는 거 거절했던 이유야. 그 다음에 자, 시집이 있잖아. 친구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나는 몰라. 이건 알겠지, 내용을. 왜냐면 자, 봐봐. 현아는 시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을 보일 수 없단 말이야. 나는 현아를 못 만났어. 친구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친구를 만났으면 전달해줬는지 알 수 있고 또 현아를 만났으면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 두 사람을 못 만난 거야. 그리고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현아한테 전달을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시집은 전달이 안 됐고 나는 그 사람들을 못 만났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20년 만에 현아가 시집을 보고 전화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 현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현아가 나한테 나가 현아야. 내가 미웠겠죠? 미웠죠? 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나는 분명히 친구한테 시집을 전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당연히 친구가 전달해 줬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근데 현아는 반응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거절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내가 현아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간접적으로 시를 통해서 친구한테 전달하라고 해서 근데 현아는 반응이 없어. 이 말은 거절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나를 미워했겠죠. 라는 거야. 알았지? 그게 마음의 상처를 가졌으니까 현아 입장에서는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 거다. 반응을 안 보였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현아는 시집을 받은 적이 없고. 알았지?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시를 써서 고백했는데 현아가 반응을 안 했다는 건 거절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현아를 미워했을 거다. 그러니까 현아가 지금 나를 미워했겠죠 라고 한 이유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갇혀있던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20년 동안 갇혀있었다. 잠깐만. 시의 내용이 본인한테 전달 안 됐잖아. 그러면 시 자체는 전달이 안 됐으니까 표현을 못하고 답답했겠지. 답답했잖아. 그러니까 현아 입장에서는 내가 시를 안 읽었기 때문에 시들이 답답했다고 생각한 거야. 알았니? 근데 실제로는 내가 시를 써놨는데 거기에는 현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된 거는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전달이 안 돼. 답답한 건 누구야? 나겠지. 현아는 시의 내용이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시들이 답답했다고 한 거고 실제는 내 마음을 적어놓은 시를 전달이 안 됐으니까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거니까 내가 답답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니? 두 가지 다. 알았지? 그래서 20년 동안 갇혀있던 건 전달 안 된 시, 현아 생각이고 내 마음이 전달 안 된 건 내 생각이야. 내 마음. 20년 동안 갇혀있던 건 두 가지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의 내용을 확인해 봤어.